한국 시 읽기 128번으로 김상배의 야상의 나라를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최근 아주 오늘 받은 책인데 2022년도 여름호 사이펀에 실린 시예요. 이 김상배의 소시집이 나왔는데 네 편 정도 실렸는데 첫 번째 시 야생의 나라가 눈에 띄었어요. 김상미 시는 나랑 그 작가세계 등단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보다 조금 빨리 등단한 시인으로 등단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만나고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 이사 야생의 나라를 고른 이유는 이 김상미 시인을 그 시세계를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쭉 흘러온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 바로 이 시가 아닐까 싶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상민 시는 시세계를 종합하는 그런 시 같은 느낌, 그런 판단도 들었고, 물론 시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긴 하지만, 그래서 선택했다고 우선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생의 나라. 나는 너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 너무나도 충실한.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먹고 지갑을 던지면 한 푼도 넘보지 않고 그대로 물어다 주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달리라면 달리고 싶었다. 너를 보고자 삼아 한평생 섬기며 살고 싶었다. 하인 학교라도 있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잘 받들어 모심을 배우고 익혀 너희 최고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너의 충실한 개가 되지 못했다. 될 수가 없었다. 내 피와 내 혈통 때문이었다. 나는 늑대의 피와 혈통을 타고난 야생. 그럼에도 나는 너에게 납작 엎드려 살려 했는데 오늘날 나는 네가 내 어린 새끼에게도 나처럼 굴종과 굴욕을 가르치기 위해 채찍과 폭력을 휘두르며 내 새끼를 그 어린 것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걸 보았다. 내 새끼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너에게 굴복하지 않으려 으르렁 으르렁 대들고 있었다. 아, 내 새끼. 내 피와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내 새끼. 굴복하지 않으려 여기 띄어져요. 나는 그 숭고한 자유의지와 야생을 보는 순간 요동치는 피와 함께 그대로 너에게 달려가 너를 물어뜯고 말았다. 그리고 내 새끼를 품에 안고 산으로 달렸다. 내 품에 안긴 내 새끼의 뜨거운 숨결이 여명이 밝아오는 저 먼 산의 깊은 숨결과 뒤섞여 억눌린 듯 잠자고 있는 내 피를 들끓게 하고 포효하게 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제는 우리의 나라, 자유롭고 당당한 우리의 세계로 가자. 깊고 깊은 숲속, 외롭고 높고 쓸쓸한 야생의 나라로. 요 외롭고 높고 쓸쓸한은 백석의시에서 따왔다고 돼 있어요. 우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김상민 시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썼을 것으로 여겨져요. 김상민 시인의 내면의 세계에 관한 어떤 그런 그 시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상민 시인이 말하는 이 시의 그 전환, 이 시의 전환, 그러니까 개가 되고 싶었는데 어, 개가 아니라 야생의 즉 늑대가 되어야만 하는 그럼에도 개가 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대가 되는 그런 성품 여기 그럼에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나도 그럼에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랬는데도 그죠? 그렇게 그 늑대처럼 안 살려고 그랬는데도 어쩔 수 없이 늑대처럼 살아야 했던 그런 성품 그런 어떤 그 본능 그런 본능이 아마 김상민 시인을 시인으로 그것도 뛰어난 시인으로 되게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시를 좀 생각을 해. 야생의 나라. 그러니까 이때 야생의 나라는 어, 김상민 현실의 나라라기보다 김상민 씨 내면의
그죠? 다라인 거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 이거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려고 세상의 입구에 서 있었을 때, 김성민 씨가 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등단을 해서 1990년대 초에 시인이 되었을 때 뭔가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야, 뭐 그렇게 비겁하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죠?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 단어 쳐보면 인간 이게 한자로 쳐보면 사람이라는 단어 쓸 때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사람이죠, 그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인간이라고 쓸 때 이 인간 요거 그러니까 사람들 사람인데 또 간자가 중간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이게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 그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인간의 이 입장, 그죠? 그런, 그런 인간의 본능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너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 너무나도 충실한 마침표. 굉장히 마침표 좋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라는 긴 문장과 너무나도 충실한이 가지는 두 문장은 갖고 있는 이 문장이 사용하는 시간, 행, 시의 행, 요거 행이 가는 시간과 요거 행이 쓰는 시간이 같게 읽는 게 좋아요. 요 뒤에 중요한 얘기가 빠져 있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요. 나는 너의 충실한 게 되고 싶었다. 너무나도 충실한. 요만큼의 공간이 있죠. 그런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인간 속에서 살려는 인간 속에서 살려는 사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려는 우리의 자세 그런 자세 때문에 그걸 정치적 폴리티칼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죠. 거기서 좀 더 잘 하고 싶으면 그 단어가 바로 충실이고 충성이고 그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길고 여기는 좀 짧고 여기는 중간이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같은 한행을 같은 호흡으로 같은 호흡의 길이로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쭉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은 내용이죠. 나는 너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 너무나도 충실한.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먹고 지갑을 던지면 한 푼도 넘보지 않고 그대로 물어다 주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달리라면 달리고 싶었다. 나는 너를 보호자로 삼아 한평생 섬기며 살고 싶었다. 하인 학교라도 있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잘 받들어 모심을 배우고 익혀 너의 최고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 아주 이 호흡이 솜씨가 시를 쓰는 솜씨가 놀랍죠. 그러니까 한행 한행을 같은 호흡의 시간으로 맞추어서 이 시를 읽으면 이 시의 긴박감과 느슨함 그것들이 교묘하게 이 교화를 하면서 이 지갑을 던지면 한 푼도 넘거지 그대로 물어다 줘. 공 던지면 한 푼도 하나 바로 갖고 오죠 주인한테. 그거랑 똑같은 이미지죠. 이미지와 호흡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충실함의 의미 그리고 그 충실함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진 의미가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빨라지고 느려지는 호흡을 통해서 시행의 길이와 그런 호흡과의 조화로움을 통해서 어, 독자로 하여금 나도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마음속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은 경우도 많겠죠.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너를 보호자 삼아 한평생 섬기며 살고 싶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새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충성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인 학교라도 있으면 너를 그곳에서 영원히 잘 받들어 모심을, 너의 최고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 이게 예를 들면 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 이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일방적인 정의이고, 약간 메조키스틱한 비과학적 성애적인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런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시의 리듬이 마음을 흔들어요. 독자의 마음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게, 나도 그런 면이 솔직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게 이제 김상민 시인의 특징이죠. 힘이죠. 무지 솔직하죠. 무지 솔직하고, 마음속에 전곡을 찔러요. 너도 그랬었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시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자녀 얘기, 아들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고백시라기보다는 그런 고백시의 리듬을 가지고 독자의 그 속마음, 내면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한 번만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나는 너희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 너무나도 충실한.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먹고 지갑을 던지면 한 푼도 넘보지 않고 그대로 물어다 주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달리라면 달리고 싶었다. 너를 보고자 삼아 한평생 섬기며 살고 싶었다. 하인 학교라도 있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잘 받들어 모심을 배우고 익혀 너희 최고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읽기가 좀 더 편안해지고 세련돼지죠.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많이 쓰는 귀절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럼에도라는 단어를 내가 많이 쓰냐면 지금의 세상이 기존의 어, 그 기존의 패러다임, 패러다임이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패러다임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이런 충성, 이런 충실한 개고되고 싶은 충성, 이런 충성이 이러면 이런 충성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충성이 이주 시대에 예를 들면 반대 사례, 이주 시대의 충신 생각해 보세요. 충신, 충신과 효자, 그죠? 충효, 이런 충효의 덕목 이런 것들은 바로 앞에 보면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개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어, 뭐랄까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중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반대 사례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이거는 전근대 시대죠. 전근대 이주 시대의 충신과 효자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또 근대 시대의 낭만적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죠. 그죠? 이게 낭만적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죠. 교회 결혼식에 가보면 결혼식에 상호 서약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죠. 약속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약속을 하는 장면을 어, 좀 이렇게 고상한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 설명들이 그렇게 크게 예를 들면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 동안 어디서도 덜 보겠다. 그게 이제 상호사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좀 이렇게 개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좀 비하하는 식의 느낌이 들어있긴 하지만 결혼식의 상호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이상적, 그죠? 이데올로기 그런 거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김상민 시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인데, 즉 다시 말해서 근대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저는 작동되지 않는, 저는 유효하지 않은
살근데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세상,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세대가, 이 두 시대가 혼재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현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 현재, 지금 시대, 현재.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부닥치게, 현재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부닥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있는 어떤 이런 방식들, 이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패러다임을 유지하고는 싶지만 더는 유효하지 않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할 수 없이 혼재해서 그걸 새로 찾아가야 되는. 근데 이번에 찾아가야 될 거는 개개인이 알아서,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공동체적인, 응?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잘, 어, 의미가 없어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개인들이, 어, 자신의 능력으로 자각하여, 그지? 알아서 자각하여, 어? 인식하고 행동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기존의 공동체적인 패러다임의 의미가 없어져서, 그지? 마음 편히 그냥 충성하면서, 이 회사원도 그렇죠. 여기서 내가 안 썼는데, 이면 산업자본주의, 음, 근대 사회의, 어? 회사원의 덕목이 뭐예요? 조직원의 덕목이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 그 회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려고, 뭐, 개처럼 일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제 옛날에 대한항공에 근무할 때인데, 그, 어떤 아주 높으신 분이, 우리 회장님은 직원들이 아니고 이사들을, 개로 구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런데 나는 탑살견 아니야. 난 불독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아주 뛰어난 경영인이었었어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공통의 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공통의 규칙, 룰이 없어진 상황에서, 어? 혼란스러운, 혼란을 헤쳐나갈 도구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뭐겠어요? 시적 상상력인 거죠. 그러니까 공통의 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킬 게 없어진 거죠. 그게 그런 상황에서 혼란을 해결할 가정 도구는 시적 상상력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인들의 창조력이, 그래서 창조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창조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그것의 이름은 시적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산문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포에틱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미의 시인의 포에틱 이미지네이션이 지금부터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폭발하냐면, 그럼에도 나는 너의 충실한 개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충실하려고 노력했는데 못한 거죠. 이건 되지 못했다고 썼지만 사실은 될 수가 없었다가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 김상민 시인은, 사회 전체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김상민 시인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내 피와 내 혈통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적 상상력의 피와 혈통을 갖지 못했으니까 혼란을 대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적 상상력의 힘, 김상민 시인이 말하는 내 피와 내 혈통이 없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 우울과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니 내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울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 소극적으로 자신이 힘이 없다고 여긴다면 우울증. 그리고 적극적이며 자신이 힘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불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세상에서 우울과 불안이 만연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이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만연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해소할 방법이 시에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김상민 시인의 시에 힘이 있어 보인다. 뭐 하는 힘이요? 사람들을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열어내는 힘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죠? 다시 가봅시다. 그럼 그런가? 내 피와 내 혈통 때문이었다는 거죠. 될 수가 없었어요. 충실한 개가 되지 못했고, 되지 못한 걸 돌이켜보면, 되지 못한 게 아니라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스스로 그죠? 행동자로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자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내 뼈와 혈통 때문인데, 바로 그 실적 상상력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늑대의 피와 혈통을 타고난 야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축이 아니었던 거죠. 길들여 있는 가축이 아니라 더 이상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들이는 세상이 이미 무너진 세상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걸 인식했었어요.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납작 엎드려 살려고 그래도 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나는 내가 내 어린 새끼에게도 나처럼 굴종과 굴욕을 가리키기 위해 채찍과 폭력을 휘두르며 내 새끼를 그 어린 것을 피투성이라 만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김상민 시인의 아이가 아니라 김상민 시인의 그 자비와 연민의 원천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공동체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위에 화를 내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앞에서. 지만 타인을 위해, 그지? 화를 내기는 쉽다는 거예요. 이때 화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화를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김상민 시인이 어떻게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지는지. 근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새로운 공동체죠. 기존에 있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이 이런 얘기는 그 김상민 시인의 아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문적인 용어로 하면 입양한 아이들인 거죠. 그죠? 어쨌든 그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봅시다. 내 새끼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너에게 굴복하지 않으려 으르렁 대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나는 이런 거 사실을 알고 엎드려 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자 의식인 거죠. 페미니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바로 이런 식의 페미니즘이 좋은 거죠. 그죠? 타자 의식이죠. 페미니즘을 비롯해서 페미니즘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개가 나온 것처럼 동물의 권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개가 지금 나왔잖아요. 개. 그러니까 개를 비롯한 동물의 권리, 동물의 권리, 동물 권리, 소수 성애자 많죠, 그죠? 또 소수민족, 그죠? 인종 이런 타자가 피해를 보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의식이겠죠.
아, 내 새끼, 내 피와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내 새끼. 그러니까 어떤 아무런 내 새끼, 아무런 나의 후손들이 아니라 내 피와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적 상상력이 힘을 가진 그런 자손들, 그런 후손들까지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숭고한 자유의지와 야생,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숭고한 자유의지와 야생은 기존의 산문적 세계관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요동치는 피가 생기고, 그래서 그대로 너에게 달려가 너를 물어뜯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동조하지 않겠다고 확신하고 말하는 거죠. 이 물어뜯고 말았다가 바로 시창작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너를 물어뜯고 맞는 그런 시창작의 세계였던 거죠. 여기서 마침표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이건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져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뜯고 말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힘이죠. 그래서 그 힘이 여기 있는 마침표를 없애버렸어요. 요 끝에 마침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달렸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숭고한 자유의지와 야생을 보는 순간 요동치는 피와 함께 그대로 너에게 달려가 너를 물어뜯고 말았다. 그리고 내 새끼를 품에 안고 산으로 달렸다. 내 품에 안긴 내 새끼의 뜨거운 숨결이 여명이 밝아오는 저 먼 산의 깊은 숨결과 뒤섞여 억눌리듯 잠자고 있던 내 피를 들끓게 하고 포효하게 했다. 괜찮죠? 요 부분은 절창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시들 중에 이렇게 이어진 산문적인 절창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절창의 부분 중에 하나고, 이 시들이 바로 타자들을 옹호하는 다양한 타자들이 있죠. 그 타자들을 옹호하는 이런 표현하게 했던 힘은 바로 미안하다는 거죠. 내가 나만을 생각해서 싸우지 않고 물어뜯지 않았던 그런 억눌리고 나만 살 수 있었으니까, 나는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한 미안하다는 말이죠. 이제는 우리의 나라, 자유롭고 당당한 우리의 세계로 가자. 이렇게 김상민 씨는 말할 수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바로 이런 야생의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야생의 세계가 아직은 깊고 깊은 숲속, 외롭고 높고 쓸쓸한 야생의 나라에 있지만, 그런 야생의 나라가 바로 백석이 얘기했듯, 백석의 시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한국이 그때는 일제시대 때 엄청난, 우리가 타자였죠?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은 타자였단 말이죠. 그 타자의 세계관을 기가 막히게 바로 만들어 놓은 시인이 바로 백석이죠. 백석 시인은 바로 깊고도 깊은 숲속이라기보다는 멀고도 먼 만주에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야생의 나라를 그때 만들어서 그 바로 야생의 나라에 기반을 두고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의 세계가 나왔는데, 그 세계는 지금 우리의 나라, 자유롭고 당당한 우리의 세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김상민 시인의 시세계도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야생의 나라, 나는 너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 너무나도 충실한. 무엇이든지 준 대로 먹고, 지갑을 던지면 한 푼도 넘보지 않고 그대로 물어다 주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달리라면 달리고 싶었다. 너를 보호자 삼아 한평생 섬기며 살고 싶었다. 하인 학교라도 있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잘 받들어 모심을 배우고 익혀 너의 최고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너의 충실한 개가 되지 못했다. 될 수가 없었다. 내 피와 내 혈통 때문이었다. 나는 늑대의 피와 혈통을 타고난 야생. 그럼에도 나는 너에게 납작 엎드려 살려 했는데, 어느 날 나는 네가 내 어린 새끼에게도 나처럼 굴종과 굴욕을 가르치기 위해 채찍과 폭력을 휘두르며 내 새끼를, 그 어린 것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걸 보았다. 내 새끼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너에게 굴복하지 않으려 으르렁 대들고 있었다. 아, 내 새끼, 내 피와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내 새끼. 나는 그 숭고한 자유의지와 야생을 보는 순간 요동치는 피와 함께 그대로 너에게 달려가 너를 물어뜯고 말았다. 그리고 내 새끼를 품에 안고 산으로 달렸다. 내 품에 안긴 내 새끼의 뜨거운 숨결이 여명이 밝아오는 저 먼 산의 깊은 숨결과 뒤섞여 억눌린 듯 잠자고 있던 내 피를 들끓게 하고 포효하게 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제는 우리의 나라, 자유롭고 당당한 우리의 세계로 가자. 깊고 깊은 숲속, 외롭고 높고 쓸쓸한 야생의 나라.